자, 이제 제 수필 강의도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면 수업에 대한 그런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수필 연습이 끝나더라도 수업이 끝나더라도 수필 연습을 통해서 계속 공부가 계속 되겠습니다. 오늘은 수필 감상 시간입니다. 우선 제가 시간을 45분에 맞춰 놓겠습니다. 남의 글 감상법, 이렇게 제가 이제 첫 파트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남의 글을 감상한다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수업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업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남의 글을 자주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글 속에서 어떤 느낌을 받는 겁니다. 교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서부터는 이 수필은 물론이고 신문 사설, 논평, 뭐 칼럼, 이런 그 짤막한 글들, 이런 것들을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 읽을 때부터 정독하시지 마세요. 처음 읽을 때는 먼저 글 속에 담긴 메시지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이 작가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먼저 집어내세요. 그리고 또 한 번 읽으실 때에는 이 글이 기승전결, 서론본론 결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제목, 그 다음에 서두, 내용, 결미, 이런 그 구조를 갖는다 그랬죠. 그런 구조 짜임새가 잘 돼 있는지 흐름을 한번 파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읽으시게 되면 그때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문장을 살피는 거죠. 그래서 부적절한 표현이나 뭐 그런 낱말은 없는지, 또 잘못된 쓰여지는 그런 문장은 없는지, 또 주어와 서술어가 제대로 표현이 됐는지. 어떤 글을 읽어보면요, 그 글이 A4지 반장 정도 될 때까지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글들이 있어요. 그런 글들은 상당히 지루하죠. 또 어떤 글들은 주어, 누가 주체인지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글들도 많습니다. 또 쓰여진 그런 단어나 낱말, 그 어휘가 정확하게 쓰여졌는지, 문법적으로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남의 글을 통해서 나의 글솜씨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말이죠. 자, 피천득 선생의 수필이라는 글입니다. 수필이라는 수필이죠.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수필은 난이요 하기요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이다. 수필은 그 여인이 걸어가는 숲속으로 난 평탄하고 고요한 길이다. 여러분, 피천득 작가는 수필을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간결하죠. 그러면 다음 문장은 보나마나죠. 왜 수필이 청자연적인지를 설명하겠죠. 그런 내용이겠죠. 자, 수필은 난이요 하기요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이다. 그 청자연적에 난도 그려 있고 확도 그려져 있죠. 그리고 그 청자연적의 모양이 아주 잘 빠져서 날렵한 여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형상화라는 겁니다. 형상화. 수필을 설명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이번 문예 강좌에서 받으신 그 수필을 다 들어도 수필이 손에 잡힐까 말까 하잖아요. 근데 피천득 작가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어떠세요? 이해하기 편하죠. 수필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수필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하죠. 수필의 색깔은 황홀찬란하거나 진하지 아니하며 검거나 희지 않고 퇴락하여 추하지 않고 언제나 오나우미하다. 수필의 빛은 비둘기빛이거나 진주빛이다. 튀지 않는다는 거죠. 또 요란하지 않다는 거죠. 황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자연적이라는 거예요. 난이 어떻습니까?
아주 청초하죠. 학 어떻습니까? 청초하죠. 몸매 시날렵한 여인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묘사한다 그러죠. 또 묘사를 통해서 형상화하는 겁니다. 수필을 그 수필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단 한 줄로 수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수필은 한가하면서도 나태하지 아니하고 속박을 벗어나면서도 산만하지 않으며 찬란하지 않고 우아하며 날카롭지 않으나 산뜻한 문학이다. 이보다 더 수필을 잘 설명한 글이 있을까요? 파주 수필 작가이신 박현섭 수필가의 어머니의 기도라는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을 막바지 외출을 서두르는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린다. 언제 또 병원에 가느냐는 염려로 시작되는 친정어머니의 전화는 오늘 아침도 어김없다. 아마 이 작가의 어머니가 편찮으신 것 같아요. 생략합니다. 훤칠한 귀에 뽀얀 피부를 지녀 곱고 우아하던 친정어머니가 자주 듣던 칭찬이다. 그 배추줄거리처럼 싱싱하던 어머니가 추녀 끝에 매달린 무청처럼 하루가 다르게 쪼글쪼글 말라가고 있다. 또 중간 생략합니다. 아픔에서 선뜻 팔을 내밀어주는 어머니의 손길 같은 위로가 받고 싶은 날이다. 구원의 모성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평창동 언덕의 가나아트센터를 향해 휘적휘적 걷는 발걸음이 친정집을 향하듯 설레었다. 나의 기도는 무엇일까? 아닌 척 씩씩한 척하지만 언제까지 기약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를 무겁게 매단 채 살아가야 하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은 암울하기만 하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마저도 못 들은 척하고 있지만 실은 더욱 어머니의 기도 속으로 가까이 들어앉고 있는 자신을 또 들키고 만다. 이 수필의 주제는 늙어가는 어머니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 작가가 어느 날 구원의 모성이라는 테마가 달린 조각 전시회에 가게 되죠. 거기서 기도하는 여인상을 보면서 늙어가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친정어머니의 피폐해져가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에서 이 작가는 자기 자신을 봅니다. 아, 나도 이 다음에 저렇게 되겠구나. 그리고 이 작가는 그 기도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미에 더욱 어머니의 기도 속으로 가까이 들어앉고 있는 자신을 또 들키고 만다. 이렇게 결말을 짓는 겁니다. 이렇게 수필은 일상에서 겪은 그런저러한 이야기들, 감성을 통해서 인간성을 발견하는 데 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수필을 읽으면서 어땠어요? 작가의 늙음에 대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늙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장순남 파주 수필가입니다. 대문을 나서매라는 책에 벚꽃나무 아래 꽃비가 내린다는 수필을 인용하겠습니다. 봄바람이 살랑대던 날 한 손에는 풍선을 한 손에는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걷다가 넘어져 양손의 것을 놓쳐버리고 기겁하고 울던 기억이 난다. 생략하겠습니다. 나도 어머니처럼 다정다감한 여인이란 말을 듣고 싶다. 내면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 이상 부러울 것이 없겠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마지막입니다. 이왕이면 정이 넘친다고 해주었으면 기분 좋은 일을 어쩐지 섭섭하다. 그에게서 바람소리와 같다는 말을 들은 후부터 생각이 많아졌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 고요하다 못해 적막한 장릉숲에서 이런저런 잡다한 상념에 골몰하느라 아람들이 벚나무 아래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아직도 꽃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다. 어떻습니까? 작가는 늘 어머니와의 한때, 어머니와의 추억, 그 귀한 딸로서, 어머니의 귀한 딸로서 어머니의 사랑을 한껏 받으면서 다정다감한 그런 여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친한 친구가 너는 바람소리 같아 마치 그런 얘기를 듣고서 바람소리 같다는 말은 뭐죠? 좀 차갑다는 말이죠. 냉정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삶이 그랬구나. 다정다감하게 살지 못했구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서름이 어머니 생각과 겹쳐가지고 어떠세요? 그 상념이 쓸쓸한 겁니다. 어느 날 벚꽃나무 아래 서서 그런 생각을 떠올리면서 이 작가는 상념에 젖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 글은 작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느끼는 자기 고백, 자기 상념을 수필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수필은 이처럼 내면에서 울려오는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성희 씨의 9일간 서빙이라는 수필입니다. 바람이 분다. 거리마다 추위를 피해 종정걸음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세모의 통로다. 복잡한 인파 속에 한 사내가 기어간다. 얼어붙어 미끈거리고 눈이 녹아 질척거리는 곳을 바퀴 달린 판자 위에 배를 붙이고 다리에 자동차 바퀴를 덧댄 채 음악을 틀어놓고 표정 없는 얼굴로 굴러가고 있다. 육신의 장애를 짊어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안진뱅이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장애우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의 반쪽도 장애인이므로 마음이 늘 아리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다. 아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생략합니다. 얼마 전 찾아간 곳이 장애우의 집이었다. 일을 하는 동안 속마음은 오늘 일한 품삯을 받아야 하나 마나 나름대로 복잡하게 머리를 굴렸다. 안 받으려니 주머니가 궁색하고 받아오려니 뒤통수가 부끄럽다. 갈등이 얼굴을 그려져 있었나 보다. 동정은 금물입니다. 똑같이 대해주세요. 속내를 들키고 말았다. 말을 하는 그녀는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며 새 신부였다. 같은 값으로 일해주시고 더 예쁘게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그녀를 바라볼 수가 없었다. 잠시나마 갈등을 느낀 나의 마음이 이날따라 더욱 초라하고 한심스럽게 느껴졌다. 어떻습니까? 이 글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죠? 바로 장애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고발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 작가는 자신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자기가 장애우의 가족이면서 남편이 장애우면서도 자신은 여태까지 장애우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이 수필에 담은 겁니다. 참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고 새 신부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은 값으로 일해 주시고요. 더 예쁘게 발라주시면 돼요. 여기서 작가는 자신을 책망하지요. 내가 그동안 장애우 가정이면서도 편견을 갖고 있었구나. 내 모습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반성하는 겁니다. 이처럼 수필은 독자와 교감하면서 빛을 발하는 문학입니다. 공감하는 문학입니다. 박지연의 여인과 족쇄라는 글입니다. 여인들은 자기가 족쇄에 매여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때로는 창공을 나는 새처럼 훨훨 자유롭게 비상하고 싶은 충동을 받을 때도 많지만 가정이라는 올가미에 쓰인 여인은 한껏 울타리 안에서만 맴돌고 있다. 시간은 야속하리만치 자꾸만 지나간다. 장거리 여행도 아닌데 차 안에서 꼬박 2시간이나 갇혀있고 보니 온갖 잡념이 고개를 든다. 생략합니다. 나의 스위트홈인 목동 아파트에서 마냥 조바심 쳐지는 마음은 엘리베이터 속에 단 1분도 아쉬웠다. 마지막입니다. 나는 그만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삽시간에 힘이 쭉 빠져버린 나는 마치 넉나간 사람 같았다. 이 글의 주제는
한 여인이, 늘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조하던 한 여인이 시간을 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것도 당일치기 여행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보살펴야 할 가족이 있는 겁니다. 얼른 저녁상을 차려야 되는데, 식구들이 돌아가면 얼른 저녁상을 차려줘야 되는데 하는 것 때문에 그 여행에서 빨리 돌아가고 싶은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는 막히고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만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아무도 귀가하지 않은 거죠. 이게 이 수필의 반전인 거죠. 왜 이렇게 서둘러? 알고 봤더니 보살펴야 할 가족 걱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조바심을 내고 집에 돌아왔더니 정작 보살펴야 할 가족, 저녁상을 차려야 할 가족이 한 명도 아직 귀가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허탈감이 생기죠. 나는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살아왔건만 가족들은 그렇지 않구나. 물론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내가 그렇게 조급하게 살지 않았어도 되는데 하는 후회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작가는, 이 여인은 마치 자기가 그동안에 족쇄를 차고 살았던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자, 이 박지연은 자기 얘기를 할 거예요. 수필은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허위의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가공의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건 소설입니다. 왜? 소설 쓰고 계시네? 그러잖아요. 그 어느 장관이 그랬잖아요. 소설 쓰고 계시네. 이거 소설 아닙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지연 작가는 자기 얘기를 하면서 마치 여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치 자기가 다른 여인인 것처럼 객관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집사는 어느 여자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낯설게하기라고 합니다. 낯설게하기. 보통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런 얘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목을 어떻게 달았어요? 여인과 족쇄. 벌써 제목을 여인과 족쇄, 그럼 여인의 삶을 족쇄처럼 살았다고 하는, 묶여서 살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려나 보다 하고 짐작이 되지요. 이렇게 제목은 그 글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형상화할 수 있어야 돼요. 형상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빗대어서 간명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과 족쇄 그러면 여인이 족쇄처럼 살았다고 하는 것이구나. 여인이 족쇄로 형상화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이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글입니다. 자, 낯설게 하기를 이야기 나온 김에 낯설게 하기 얘기를 하겠습니다. 낯설게 하기는 낯익은 평범한 사물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평범한 그런 이미지를 바꿔주는 거죠. 어떻게? 참신한 이미지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독자들은 더 재밌어 하겠죠. 더 감동이 있겠죠. 그래서 일상의 언어를 낯설게 하기라는 그런 기법을 통해서 새롭게 재구성하는 겁니다. 이게 낯설게 하기입니다. 그 밑에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강승연의 내가 만난 남자라는 글입니다. 지금도 그 남자는 해운대에 가면 바닷물이 싱겁다고 우긴다. 맛을 보라고 손가락에 장을 찍듯 검지 하나를 세워들고 싱거운 장난을 건다. 생략하고 그 남자를 위해 나는 기꺼이 다음 항해를 자청했다. 내가 만난 남자. 사실은 이 남자는 강승연의 남편입니다. 근데 그 남편이 무척 자상했던 남편인 것 같아요. 근데 마치 강승연 작가는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 남편을 그 남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낯설게 하기입니다. 마치 다른 남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객관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있었던 그런저런 이야기를 섞어서 이 수필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문장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 남자를 위해 나는 기꺼이 다음 항해를 자청했다. 얼마나 그 결미가 아주 그 재밌잖아요. 이렇게 그 말미의 말미의 맨 끝에 끝을 내는 그 문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멋진 말보다는 기억에 남는 말, 감동적인 말, 이런 것으로 결미를 장식하는 게 좋지요. 자, 아까 제가 피천득 선생의 수필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아주 간명하게 수필을 설명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와 같이 비유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구체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을 형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상화. 여기 도자기가 두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갓 점토를 반죽을 해서 갓 구워낸 초벌구이한 도자기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색을 입히고 그림을 그려서 완성된 작품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죠? 자, 초벌구이로 막 구워낸 도자기는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읽어낸 겁니다. 읽어서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림을 그리고 이런 작품을 만들어낸 것은 도자기의 표현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이 의미를 읽고 그 의미를 표현, 추상적 개념인 것을 표현해낸 것, 구체화시킨 것, 이것을 형상화라고 하는, 이게 어렵죠, 말이. 근데 이런 거죠. 자료를 해석해서 구체적인 사건이나 사물의 의미를 읽고 그 의미를 구체화시키는 것, 이것을 형상화라고 합니다.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단적인 예죠. 수필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하지만 또 많은 설명을 해야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수필을 청자연적에다 비유하면 수필의 모습이, 윤곽이 잡히게 되죠. 그죠? 이게 형상화예요. 이게 형상화예요. 자, 수필이 문학적으로의 가치, 문학적 성취를 가지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첫째, 소재가 참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해석. 아까 도자기 초벌구이 한 것이 해석, 의묘하라고 그랬죠? 해석, 참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그것을 형상화하는, 표현하는 것이 참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필이 창조성을 갖고 독창성을 갖고 개성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상화에 의해서 그 문학의, 그 수필의 문학적 가치가 규정되어지는 겁니다. 자, 사진을 찍죠? 그럼 사진을 똑같이 찍어내는 것은, 이것은 예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사진 속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그 사진을 형상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형상화라고 하는 것은 문학적 수필이 갖춰야 하는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입니다. 서정 수필에서 형상화는 비유를 통해서, 비유라는 과정을 통해서 도달을 합니다. 자, 형상화된 예를 들어볼까요? 자, 대문자 A, B, C는 그 문장입니다. 이게 나무와 관련된 건데요. A 문장입니다. 나무는 덕을 지녔다. 나무는 주어진 분수에 만족할 줄 안다. 나무로 태어난 것을 탓하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형상화했느냐? 그 밑에 소문자 A입니다. 나무는 덕을 지녔다. 나무는 주어진 분수에 만족할 줄 안다. 이거를 나무는 안분지족의 현인이다. 어때요? 안분지족의 현인이 뭡니까? 덕이 있고 분수에 만족할 줄 않고 누구를 탓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작가는 나무를 현인에다가 비유한 거죠. 나무를 현인으로 형상화한 겁니다. 그 다음에 B 문장입니다. 나무는 고독을 안다. 나무는 고독을 견디고 고독을 이기고 고독을 즐긴다.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형상화했냐 그러면, 나무는 고독한 철인이다. 철학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고독을 아니까. 고독을 아니까. 이와 같이 형상화라고 하는 것은 독자가 알기 쉽게 구체화시켜서 연상할 수 있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형상화라고 하는 거죠. 자, 피천득 선생의 5월이라는 시입니다. 5월은 금방 찬물에서 세수를 한 청신한 얼굴이다. 5월은 금방 찬물에 세수를 한 21살 참신한 얼굴이다. 하얀 손가락에 끼어있는 피치 가락지다. 이렇게 두 가지를 5월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5월이라는 게 어떤 계절이에요? 실록이 우거지고 꽃이 피고 싹이 트는 그런 청신한, 그런 이미지가 상상되는 계절이 5월 아니에요? 그런 5월을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금방 세수를 한. 얼마나 참신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비치가락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5월을 보이지 않는, 잡히지 않는 그런 5월을 구체화시킨 거죠. 이게 형상화의 작업입니다. 부록의 나이를 넘기고 지명에 이르러 이제 연애 일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진흙 속의 세태 속에서도 내 삶의 기쁨을 연꽃처럼 표현할 수 있을 것인지, 겨울 연지를 떠나오면서 자꾸자꾸 뒤돌아보는 것이다. 신일수의 겨울 연지라고 하는 수필입니다. 연지는 이제 연꽃이 피어있는 연못이란 그런 뜻이죠. 작가는 이제 부록의 나이를 넘겨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죠. 어느 날 이 작가는 연꽃이 있는 겨울 연못으로 갑니다. 그 더러운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을 상상하면서 이 작가는 자신의 삶을 대비시킨 겁니다. 그래서 나도 연꽃으로, 비록 나의 젊음은 비록 힘들게 살았으나 앞으로 연꽃처럼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삶의 기쁨을 피워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겨울에 벌거숭이가 된 나무들이 상록수보다 더 좋다. 상록수가 만약 잎이 진다면 그 모습은 얼마나 보기 흉할까. 그들의 가지는 빈약하고 보잘것이 없다. 그러나 잎이 다 지고 벌거숭이 난 나무들이 내놓은 하얀 피부와 모든 것을 떨쳐버린 밋밋한 가지들은 동양화의 여백 같은 여운을 준다. 그들의 생각은 깊디 깊어 하늘로 뻗치고 일부분은 남가람에 적시우고 있었다. 남강변의 나무처럼 이 고장에서 뿌리내려 진실하게 살아가고 싶다. 담담히 살고 싶다. 정목일의 남강 부근의 겨울나무라는 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작가는 겨울나무를 봅니다. 봄, 여름, 가을을 거치면서 잎을 만들고 가지를 만들고 그것들이 몽땅 떨어진 나목을 봅니다. 그리고 이 작가는 얘기합니다. 나는 사계절 푸르게 피어있는 상록수보다 나목이 좋다. 모든 것을 던져버린 그 열정적으로 젊음을 불태우고 그리고 다 벗어버린 그런 모습에서 이 작가는 나도 이런 나목처럼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와 나목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형상화죠.
자, 또 한 작품을 볼까요? 떠오르는 해는 이제 내 몫이 아니다. 선역 하늘을 아름답고도 장엄하게 물들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내 인생의 종장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지금 아침해를 바라보며 저녁해를 떠올린다. 그 낙조가 물들일 아름다운 저녁 노을, 그것은 내 마지막 욕심이자 꿈이 될 것이다. 저녁 노을이라는 그런 수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작가의 의도가 보이죠? 저녁 노을은 바로 그렇죠. 작가 자신의 삶의 끝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뤄놓은 그런 작가의 노년입니다. 그리고 작가는 그 저녁 노을을 보면서 자신의 삶의 끝자락을 상상하는 거죠. 내 삶의 끝자락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바로 저런 저녁 노을에 장엄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세상을 장엄하게 물들이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열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가는 자신의 성실하게 살겠다. 그래서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고 싶다 하는 그런 바람을 이 수필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저녁 노을이라는 소재, 그리고 그 저녁 노을이 자신의 모습과 비교해서 이 수필을 완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나 소설은 없는 이야기를 가공한 거죠. 또 있을 법한 얘기를 가공해서 써내는 거죠. 수필은 있는 것을 형상화시켜서 상징화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재해석을 해야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필은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무엇에 빗대어서 형성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 빗대서 낯설게 하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100명이 수필을 쓰면 100가지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같은 이야기가 있을 수 없죠. 소설은 주제가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빈부격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빈부격차가 단일 주제로 해서 소설을 구성해 나가죠. 이야기를 꾸며 나가죠. 그래서 비슷비슷한 내용의 주제를 가진 소설들이 많지요. 그러나 수필은 100명이 쓰면 100가지 수필이 나오는 겁니다. 1000명이 쓰면 1000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인간은 다 각각 개성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필은 바로 이러한 개성이 드러나는 글이어야 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나가면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감성, 철학 이런 것들을 수필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다 보니까 어때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또 이것을 글로 표현해내야 되니까,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내야 되니까 고뇌와 진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수필 창작 과정에 고뇌와 진통이라는 과정이 수필을 그렇게 쉽게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글 재주만 많다고 수필을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글 쓰는 기술만으로 문학적 수필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글 재주나 글 쓰는 기술만 있으면 방송 작가들이나 라이터들이나 카피라이터들,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글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쓴 글을 우리가, 그 실용적인 상업적인 글들을 우리는 수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수필이라고 하려면 비록 문장이 서툴더라도, 그 구성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그 글에 글 쓴 사람의 지식과 지성과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삶의 역정, 다양한 경험, 배움, 이런 것들이 그 글에 드러나 가지고 그것을 읽는 독자들이 공감을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수필은 독자를 공감시키는 글입니다. 그래서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진솔해야 되고 꾸미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한 작가를 소개합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작가, 제가 3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피천득 선생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박완서 작가입니다. 자, 박완서 작가의 글을 평한 그런 평론이 있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일그러진 개개인들의 삶의 초상, 도시 문명 사회의 불모성과 그 안에서의 허위적이고 물신주의적인 삶의 양태, 권태롭고 무기력한 소시민의 일상, 억눌린 여성의 현실, 죽음과의 대면과 극복 등 그녀의 문학이 담아낸 세계는 실로 놀랄 만큼 다양하다. 다양성입니다. 또 소설가 정의연의 평을 볼까요? 인간의 오장육부에 숨겨진 위선과 허위의식을 한치도 숨김없이 태양 아래 까발리고 공감하게 하고 그리하여 위로받게 하던 작가다. 박완서의 글을 이렇게 평합니다.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제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강의한 이 수필 학습보다도 수필 강의 내용보다도 박완서 작가의 수필 한 편을 읽어보는 것이 더 수필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박완서 작가의 박완서 산문집이라는 그 7권으로 된 산문집이 있습니다. 모두 300편의 수필이 쓰여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서점에 가시든지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시든지. 박완서 작가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40살에 남옥이라는 수필로 문단에 등단을 했습니다. 40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혹의 나이, 인생을 슬슬 정리 준비를 하는 그런 나이인데 우리 박완서 작가는 40에 시작했습니다. 1931년생입니다. 2011년도에 담낭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31년생이면 제 어머니하고 동갑이시죠. 근데 이 박완서 작가는 피난와서 그 모진 삶을 살면서 자기가 살았던 삶, 그런 가치관, 자기가 겪었던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도시의 이야기, 여성의 이야기, 삶과 죽음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숨김없이 만천하에 수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 정말 박완서 작가의 글 한번 읽으십시오. 문장이 간출하면서도 간결하면서도 아주 매끄럽죠. 좋은 문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저는 그 박완서 작가의 글을 읽을 때마다 여러 번 읽습니다. 박완서 작가의 글을 읽을 때마다 배우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박완서 작가의 그 수필을 많이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또 한 분, 이어령 작가입니다. 이어령 선생이라고 좀 늘 얘기를 하는데 저하고 방구정에서 장어도 한번 먹은 적이 있는 우리 저 한국문협의 평론분과 회원이시죠. 참 이어령 작가의 그 선생님의 글을 읽어보면 정말 지성이 번뜩거리는 정말 훌륭한 작가입니다. 이분이 아마 이런 그 동아시아의 한쪽 편에 작은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고 저쪽 유럽이나 미국의 큰 나라에서 태어나셨다면 틀림없이 저는 노벨상을 받으셨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훌륭한 작가죠. 제가 한번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글을 읽겠습니다. 142쪽에 얘기합니다. 우리는 만두를 먹을 때 껍질 따로 만두 속 따로 먹지 않습니다.
통째로 입안에 넣고 씹어 먹습니다. 그동안 나는 만두 껍질 벗겨 먹고 속을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속 하나하나의 재료를 구분해서 그 하나하나의 맛을 분석해서 먹으려고 했지요. 삶은 맛을 잃고 영원히 복합적인 만두 속의 맛을 제대로 씹지 못한 채 평생을 허송했다고나 할까요? 삶이란 여러 개의 재료가 혼합된 만두 같은 것이어서 통째로 씹어야 맛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종교는 절대로 합리성으로는 설명되거나 분석될 수 없는 영성의 세계임을 확인하게 된 것이지요. 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의령 선생은 이 시대가 낳은 탁월한 지식인입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분이죠. 평론가입니다. 종교와는 거리가 먼 분이죠. 근데 이 이의령 선생의 딸이 있습니다. 이민아라고 하는 딸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수재인 모양이에요. 미국으로 가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판사 생활을 하고 변호사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민아 씨는 목사로 기독교의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 활동, 봉사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53세의 위암으로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의령 아버지죠. 아버지에게 잇따른 수차 아버지, 주님을 믿으세요 하고 권유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워낙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분이 돼서 종교 세계와는 거리가 멀었던 분이죠. 우리가 논리적이면 종교에 빠지기가 어려워요. 종교는 그냥 믿는 것이지 그래서 분석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이 딸이 암으로 투병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 딸을 살려주시면 제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혜령 선생은 이 세상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사라지는 세상이 아니구나. 영성의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되죠. 그리고 그 딸이 세상을 하직하자 우리 이혜령 선생은 지성인에서 영성인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쓴 겁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래서 한 얘기입니다. 나는 만두를 먹을 때 여태까지 속을 하나하나 꺼내서 분석해서 먹었다. 그래서 만두의 맛을 제대로 몰랐다. 이것이 지성이죠. 지식인의 세계죠. 과학의 세계죠. 논리적인 세계죠. 그런데 종교는 절대로 합리성으로 설명되거나 분석될 수 없는 영성의 세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결코 범상하지 않은 삶, 한 번뿐인 삶을 함부로 살지 않겠다 하는 의지가 보이는 겁니다. 작가는 이런 겁니다. 작가는 이런 겁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이 수필 과정을 통해서 수필 쓰기 과정을 통해서 취미로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또 기성작가 수필을 여러 편 써보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수필을 잘 써보겠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쓴 글이 읽혀진다. 읽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겠다. 나는 글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 감동을 주겠다 하는 사명감이라고 할까요? 각오라 그럴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비록 지금 내가 읽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글을 쓸 능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2분 스피치 5분 훈련 꼭 생활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모두가 문예대학 또 우리 문인협회 회원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단의 수필작가로서 당당하게 데뷔하고 또 명망 있는 그런 작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6강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7번째, 8번째 강의는 제가 수필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첨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메일에다가 지금부터 이제 수필 쓰시거나 또는 쓰셨던 수필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 제가 첨삭을 해서 뭐 점수 매기는 거 아니니까요. 부담 없이 제가 말씀드렸죠. 진솔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담담해야 된다. 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글을 쓰시면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끝나더라도 여러분들 자주 뵐 수 있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으로서 미처 못한 얘기는 그때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야겠죠. 어려우신 그런 형편 속에서도 집안에 그냥 틀어박혀 있는 이런 답답한 이런 현실 속에서도 문예대학 수필 강좌를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동안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